안녕하세요. 명법입니다. 미국 불교는 아시아의 여러 불교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먼저는 일본 불교에 의해서 선이 도입되면서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자와 함께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서 여성도 참여하고 승가와 제가의 차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미국화된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인드풀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되는 불교 명상은 전통적으로 윗바사나라고 부르는 명상입니다. 부처님의 사티 수행법을 기반으로 해서 지와 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행하는 그런 불교인데, 이 불교의 형태가 현재는 심리학의 여러 가정과 결합하여서 미국적인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앞에서 선 불교의 매혹을 느끼고 좌선을 하고 여러 가지로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한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던 데 반해서 윗바사나는 좀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효용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아시아로 떠납니다. 불교를 배우고 인도의 종교를 배우고 중국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 중에 일부의 사람은 일본에 가서 선을 배웠고, 또 그들 중 몇몇 사람은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 선도 배워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스리랑카나 미얀마로 가서 남아시아 전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70년대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불교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티라고 불리웠던 명상 수행 방법을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티에 대해서 인사이트라든지 다양한 개념으로 부르다가 최종적으로 마인드풀리스라는 말로 정착되었는데, 사티라는 말은 우리 한문에서는 염하다라고 번역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말로는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을 주로 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의력을 집중하고 그 주의력 집중을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미국적인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그 속에는 전념을 한다든지 좀 더 집중한다든지 또는 내적인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첨부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미국 불교에 전환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인드풀리스 혁명이라고도 불려지는 이런 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말할 때 젤프 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인 제가 지도자를 지도했던 아시아의 스승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 스승들 속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선사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숭산 스님도 그중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아시아에서 건너온 많은 초기 불교 지도자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류로는 티베트 불교의 여러 링포체들, 스님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틱나칸 스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틱나칸 스님은 미국적인 어떤 변화를 가장 선도적으로 주도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그의 언어, 아주 맑고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언어가
불교를 현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존 카바진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쳤던 그는 마인드풀니스를 종교적인 것에서 떼어내어서 맥락에서 완전히 탈맥락화 시켜가지고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서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마인드풀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심리치료의 방법이 개발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인을 통해서 어떻게 마인드풀니스가 미국적인 명상, 미국적인 불교로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인드풀니스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티베트의 선사인 초캄 트룽파입니다. 링포체죠. 1974년에 그가 여름 불교학교를 개설합니다. 바로 히피들을 위한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에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불교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초캄 트룽파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티베트 불교 까우규파의 제11대 트룽파 쿨루였습니다. 그가 인도로 망명한 뒤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캠브리지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어학 실력과 서양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그리고 자기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는 불교를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로 설명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동시대의 미국의 풍토였던 반항정신, 그러한 새로운 반체제적인 그런 분위기에 맞는 그들이 요구하는 불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캄 트룽파의 가르침에 열광하였는데요. 미친 지혜, crazy wisdom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욕망이나 현실적인 지식이 아닌 그것들을 완전히 깨부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물론 초캄 트룽파 자신이 상당히 문제적인 인물이어서 알코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섹스 스캔들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가 끼쳤던 영향은 미국 불교사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국제산발라는 조직을 만들고 1974년에 나로빠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1997년에 인가를 받은 나로빠 대학으로 승격되게 됩니다. 이 나로빠 대학은 현재도 미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수행하고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불교 형식을 창안합니다.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는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과들이 모여서 불교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영성을 위한 실천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혜할 만한 사건이 있는데 미국 마인드풀니스 운동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셉 골드스타인과 잭 홈필드인데 이 두 사람이 나로빠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통찰 명상 협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1975년에 여기에 사룬 샬츠버그와 제클린 슈왈츠가 합류해서 매사추세츠 베리에 있는 그 지역을 사들이고 거기에 이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 어떤 심리치유 또 통찰의 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 선사들에 의해서 미국화된 모습이었던 출가자와 제가자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의례 중심의 어떤 아시아적인 전통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서 오로지 명상에만 집중하는 그런 수행 기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강의를 통해서 또 수행 지도를 통해서 심리학과 융합시켜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삶의 욕구에 바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또 삶의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등을 해결하는데 명상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은 그곳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아주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단기 프로그램도 있고 3개월 장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수에 맞춰서 안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1년도에 잭 홈필드는 캘리포니아로 옮겨가서 그곳에 스피릿 락 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역시 심리학과 불교를 융합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게 되는데, 이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 IMS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지도자 그룹이 형성되었고, 그들은 각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각 단체를 서로 방문하면서 강의도 하고 수행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인물인 틱나칸 스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틱나칸 스님은 마인드풀리스에 대해서 아주 현대적인 언어로 설명했던 독창적인 저서를 저술하셨습니다. 이분은 1961년도에 베트남 사태로 인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종교학을 배우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마인드풀리스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마인드풀리스를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명상은 오로지 좌선만 통해서 한다든지 극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길을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틱나칸 스님의 책 속에서 종이 한 장에서 하늘을 보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상생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나칸 스님은 베트남 불교가 대승과 초기 불교가 서로 융합되어 있는 형태였던 것을 미국에 가져와서 마인드풀리스라는 초기 불교적인 수행법과 그리고 상호 연관성인 화엄에 대한 철학, 그리고 자비의 대승불교적인 실천 철학을 통합해서 서구인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틱나칸 스님의 마인드풀리스 수행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그 전까지는 걷기는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이 선원 안에서 하던 그런 수행으로 알려졌었는데, 틱나칸 스님에 의해서 대중적인 걷기가 이루어졌고, 그 걷기를 통한 명상의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창안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82년도에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 플럼 빌리지라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화를 실천하고 명상을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또는 더 넓게는 유럽까지 통해서 불교가 새로운 형태로 전파되면서 이것이 공동체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선센터가 단지 와서 배우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생활을 같이 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인 삶을 모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 히피 공동체가 그랬었고 그것들이 전환되어서 명상을 위한 공동체로 만들어졌던 것이 샌프란시스코 선센터, 로스앤젤레스 선센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틱나칸 스님의 플럼 빌리지 역시도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데서 아주 강력한 힘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럼 빌리지가 성공한 이후로 캘리포니아의 디어파크 모나스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뉴욕에는 블루클립 모나스트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도 각각의 지부를 두고 틱나칸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국제적인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풀리스 생활 공동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교를 그냥 우리가 한 번, 두 번 가는 심리 치료의 과정이나 또는 개인적인 수행으로 놓지 않고 대중과 함께 삶 전체를 바꾸는 대안적 운동으로 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부분은 바로 참여 불교의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베트남은 남북이 나뉘어서 투쟁을 했던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참전을 하면서 굉장히 전쟁의 그 비극이 심화되는데 그러한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스님들이 분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분신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생중계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베트남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틱나칸 스님은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망명 불교 지도자로서 틱나칸 스님이 오랫동안 평화의 운동을 했고 반핵 반전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불교가 단지 마음의 수행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이고 또 지구를 위한 발언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불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그런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비폭력 평화주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었죠. 198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고 그 이후로는 전 세계의 여러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을 만나서 평화의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달라이라마 존자의 노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결실을 맺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영화의 여러 불교 영화가 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레드 코너, 티베트에서 보낸 7년, 쿤둔 같은 그런 불교 영화가 제작되어서 불교를 전 세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바로 마음에 대한 연구 그리고 뇌에 대한 연구와 연결시켜서 신경과학적인 연구와 불교를 통합해서 하는 그 학제간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3년도에 신경과학자들과 불교의 대화를 주도하셨고 그리고 MIT에서 학제간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책으로 발간되어서 불교를 정말 과학의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정신세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보도록 하는 그런 아주 진보적인 걸음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마인드 앤 라이프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마음과 삶의 대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그런 대화에서도 참여하고 계시고 다양한 종교 평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활동이 불교에 대한 호의적인 그 평가를 받도록 유도했고 또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한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는 다양한 불교 전통 중에 대승불교 그리고 금강승 불교를 계승하고 있어서 그곳에 관련된 서적을 영역하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불교 논리학, 불교 인지학 등등의 관점에서 불교 전통을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 서양 불교에서 아주 매력적인 지점은 이런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바로바로 대중에 공유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대승불교, 선불교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주 정치한 논의에 많이 이렇게 연구자들이 집중한다면 미국에서는 다양한 전통의 불교가 한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불교를 전공한 사람, 또 선불교 전공한 자, 또 티베트 불교 전공자들이 같이 모여서 학회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하다 보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새로워지고 그걸 통해서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서적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강연도 쉽게 들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이 불교를 학문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도 티베트 불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불교의 현대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인드풀리스 운동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존재가 바로 존 카바친입니다. 존 카바친은 잘 알려진 것처럼 틱나칸 스님에게서도 배웠고 그리고 승산 스님에게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존 카바친의 여러 가지 수행법 속에는 한국 불교 선의 전통이 조금은 찾아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IMS, 통찰 명상 지도자들에게서도 명상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 마인드풀리스 명상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불교를 결합해서 그래서 마인드풀리스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MBSR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명상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바디 스캔 그리고 먹기 명상, 건포도 먹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걷기, 명상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모아서 8주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현대인들이 갖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의 시민성 질환들
그리고 심장계통의 질환들,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존 카바친이 그 MBSR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것을 MB 프로그램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풀리스에 기반한 이 프로그램들이 1980년대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불교 명상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심리치료 클리닉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치료 클리닉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치료 방법 중에 40% 이상이 현재 명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러한 명상과 심리치료의 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이 나오고 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풀리스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검증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마인드풀리스를 마음의 수행, 마음의 어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에도 접목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마인드풀리스하게 하는가. 그래서 마인드풀리스 운동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운동하는 것에 비해서 마인드풀리스를 하면서 운동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여러 가지로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마인드풀리스 식사입니다. 먹기를 어떻게 하면은 집중된 상태에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 마인드풀리스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인드풀리스 운전, 그다음 마인드풀리스 양육, 모든 곳에 마인드풀리스라는 이름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 그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마인드풀리스 통해서 극복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더 친화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양육의 방법으로서도 마인드풀리스가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인드풀리스가 온갖 것에 적용되는 일종의 브랜드가 된 겁니다. 불교인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 마인드풀리스를 가져다가 응용해서 쓰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양육 문제, 그다음 교육 문제, 스포츠 문제, 그다음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개선하는 문제 등등 해서 거의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흥미롭게 어떤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마인드풀리스가 방영이 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인드풀리스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 책이 불티나듯 팔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풀리스는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다 또는 심리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전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렇다 보니까 불교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과연 불교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그걸 보존하면서 생활에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불교라는 것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해서 상업화시키고 대중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 비판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 명상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도 늘어났지만 현대의학이나 생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참여하는 그런 신경과학자와의 대화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도록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격려하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불교적인 요소를 계속 보존하면서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잃어버린 채 어떤 현대인의 그냥 현실적인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는가, 그게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대에서 이 훈련병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마인드풀리스 명상을 가르칩니다. 과연 이것이 살생을 더 잘하도록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살생으로부터 우리들을 멀어지게 하고 평화로의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미국에서 직접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를 완전히 불교적인 맥락에서 떼어내서 그 효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불교의 계율과 어긋나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또 스님들은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교적인 맥락으로 다시 마인드풀리스를 가져와서 계율과 또 기초적인 여러 수행법들, 불교적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참여, 봉사, 그리고 소욕지족 같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가 너무 미국화되어서 미국인들이 그냥 현실의 삶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세속화된 마인드풀리스 명상을 맥마인드풀리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도날드의 맥을 따오고 뒤에 마인드풀리스를 합쳐서 합성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만 계속 진행되어도 좋을까? 이런 이제 반성적인 성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불교의 종교적인 차원과 또 윤리적인 차원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단이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좀 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요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MBSR을 너무 많은 곳에서 응용하다 보니까 명상 지도자들이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수행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신뢰할 만한 지도자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뭐 모든 것을 다 브랜드화하다 보니까 좀 얼토당토 않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그런 그 어떤 대상들까지도 마인드풀리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 역시도 미국 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으로 들어간 뒤 불교가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 오늘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불교의 어떤 틀에서 탈맥락화되어서 심리학과 결합되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고 좀 더 열려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인 사성제, 삼법인의 가르침과 연결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까지 한국 불교를 미국에 전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초기부터 뭐 사무 스님 비롯해서 많은 스님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주류 사회의 사람들을
한국 불교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 중에 숭산 스님이 가장 성공적으로 백인 중산층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 제자들이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들의 그 사회에서 주로 신행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불교는 아주 소수 그룹에 지나지 않고 그것마저도 한국식의 그런 불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불교를 미국에 더 깊이 전하고 한국의 가나선을 좀 더 세계화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망과는 다르게 현지 상황에서는 한국 불교의 존재감을 찾기는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이제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미국 불교가 한국으로 역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비슷합니다. 몇 년 전에 대만에 가봤더니 대만 불광사에서도 마인드풀리스 수행법을 자신들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서구화되고 그리고 불교적인 맥락에서 좀 변화한 그런 불교가 수입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명상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명상의 방법에서 깊이 들어가고자 할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불교적 맥락을 떠나서 명상이 활용되면서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케이스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 현재 우리가 미국 불교를 미국 불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어떤 새로운 현대적인 불교다 이렇게 말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미국 불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져 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뭐 한국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의 여러 가지 소스, 그다음에 남아시아에 있는 남방 불교의 여러 가지 소스,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다양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의 장에서 융합하다 보니까 훨씬 더 새로운 어떤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다시 한국에 수입되어서 우리들에게도 또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차원의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를 통해서 우리들 삶이 개선되고 다양한 차원으로 불교가 확장되는 그런 장점과 더불어서 또한 이 계율적인 문제, 또 불교의 종교적인 가르침과의 이반되는 문제도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화되어지는 불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시아의 여러 스님들,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여러 명상 전통이 전파됐던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미국인 제자들이 새로운 형식을 창안해 간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틱나칸 스님의 굉장히 현대적인 언어로 말씀해 놓은 마인드풀리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그분이 가졌던 참여 불교적인 자세들, 그리고 그분이 만든 그 수행 공동체, 이런 것들이 불교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의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존 카바친에 의해서 불교 명상을 완전히 탈맥락화시켜서 심리학과 접합해서 만들어낸 그 마인드풀리스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불교를 이제는 불교의 영역을 넘어서 더 많은 차원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불교가 전파된 지 거의 100년 안팎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또 100년이 흐르는 동안 불교는 어떻게 변화할지, 어떻게 발전할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창의적인 실험을 하고 현대적인 삶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바꾸어 보려는 그들의 노력은 우리들 역시도 본받아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굉장히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통을 보다 현대적인 삶에 맞도록 그렇게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전통과 융합시켜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시간에 걸쳐서 미국 불교의 흐름에 대해서 19세기부터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오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또 불교가 미래의 어떤 종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데 작은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불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불교를 되새겨보고 또 우리 불교에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그런 또 지남으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